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부당이득 반환금 4억 7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 최정혜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최정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마치 끝없는 산을 홀로 오르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오직 헌신과 인내라는 두 단어만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외동아들 상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상우를 지키고 키워야 한다는 숙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부업을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아들 상우가 맛있게 밥 먹는 모습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악착같이 살아 서울 변두리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언급되던 지역에 2층 주택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피와 땀 그리고 상우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자라 중견기업의 부장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집을 발판 삼아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그 낡은 2층 주택과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남은 소박한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노모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강박이었습니다. 저는 천성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저와 제 아들의 복이 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정혜 할머니는 정말 천성이 착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입을 모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고단했던 삶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가 훗날 저를 살리는 극적인 복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 상우가 김미영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평생 살아온 낡은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련되고 도시적인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저렇게 귀하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상우를 왜 하는 생각에 미영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는 저에게 완벽하게 설계된 효도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온 자리에서 미영이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밀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상우 씨한테 어머니 고생하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친정딸이 될게요. 제가 평생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더군요. 그 눈빛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여서 저는 미영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미영이는 이후로도 제게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깔끔하고 고가인 옷과 보석, 그리고 비싼 수입 건강보조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거예요. 가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과 상의해서 산 거라고요.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미영이가 올 때마다 낡은 집 안에는 활기가 넘쳤고 저는 이 아이 덕분에 제 남은 인생은 황금빛 노후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들 상우도 어머니, 미영이가 저에게 정말 잘합니다. 미영이와 결혼한 건 제가 어머니께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어머니께도 당연히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흡족해 하더군요.
저는 그때 미영이를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며느리 김미영의 태도에 미묘하면서도 섬뜩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2층 주택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프로젝트 관리자처럼 이사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이제 못 씁니다. 벽에 깊게 금이 간 것 보이시죠? 언제 안전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고요. 특히 저 나무 계단은 어머니의 퇴행성 관절염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당장 이사해야 한다. 안 그러면 휠체어 신세다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미영이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저의 건강보다는 노골적인 탐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출력한 새 아파트 광고지, 부동산 시세표, 그리고 재개발 타이밍을 놓치면 낭패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저희 집이 지금 팔아야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곧 정부 정책이나 재개발 이슈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를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로 가시면 등기는 김미영 제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사가 그렇게 해야 상우 씨에게 나중에 증여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명의로 된 최신 아파트에 사셔야 상우 씨가 회사에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상우 씨의 체면과 승진에도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어머니의 자존심 문제예요. 미영이는 저에게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 상우의 미래와 체면을 들먹이며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아들 상우의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앞날에 마지막 순간에 제가 먹칠을 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아, 나는 여기가 편하다. 그리고 내 평생을 바친 집인데 내 명의로 한다는 건 정말 내키지 않는다. 나는 상우에게 바로 물려줄 생각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해보았지만 미영이는 눈물과 분노를 섞은 하이브리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도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제 명의로 해야 세금 절약도 되고 나중에 상우 씨도 편해진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겠어요? 저를 이 정도도 믿지 못하신다면 저와 상우 씨 이 결혼 생활, 저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라고 외치며 이혼까지 협박하는 그 순간, 저는 단검이 심장에 꽂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들 상우마저 옆에서 어머니, 미영이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제발 미영이 뜻대로 하세요. 미영이가 얼마나 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미영이에게 잘 말해놓을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저의 지독한 모성이 결국 저를 낭떠러지로 끌어내리는 밧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고 그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며느리 명의의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제 옆에서 연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안식처가 될게요. 라며 제 손을 주무르며 웃더군요. 저는 그때 그 손이 제 목숨을 쥔 차가운 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계약이 완료된 노예를 최종 확인하는 주인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웃음 뒤에는 차가운 탐욕과 배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주택은 팔렸고 저는 이제 며느리 손에 이끌려가는 길 잃은 노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래, 아들 내외가 잘 살면 됐다.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떠냐라고 수백 번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저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목록에도 유언장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순수한 선의로 이웃에게 베풀었던 작은 정의 결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팔아 며느리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긴 그날, 제 인생의 황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으로 다가올 지옥 같은 고립과 착취를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고통은 결국 제가 진정한 독립을 찾고 며느리에게 완벽한 파국을 선사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아 며느리 김미영 명의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눈물까지 보이며 약속했던 효도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이사하기 전 미영이는 어머니, 제가 방을 제일 크고 해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붙박이장도 새로 짜서 어머니 옷 다 넣어드릴게요라고 저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베란다 옆의 골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상우가 회사에서 챙겨온 서류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고 하더군요. 미영이와 상우의 방은 넓고 햇볕이 쏟아지는 거실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제 방은 하루 종일 햇살 한 줌 들지 않았고 창문마저 자가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벽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제 방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와 제가 오래 사용하던 작은 서랍장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하더군요. 어머니, 이 방이 상우 씨 서재로 쓰려던 곳인데 어머니 생각해서 제가 양보한 거예요. 방이 작아야 냉난 방비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잠만 주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온통 거짓과 계산 그리고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방에 갇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며느리 미영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귀찮은 짐짝이나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침에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외로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이제는 어머니, 알아서 드세요. 저희는 아침 일찍 약속 있어서 나갑니다라는 쪽지 한 장만 주방에 놓여있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외출 전 밥솥에 전원 코드를 의도적으로 뽑아놓는 치밀함까지 보이더군요. 제가 찬밥이라도 데워 먹으려고 하면 어머니, 저희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발 아껴 쓰세요. 어차피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된다고요라고 짜증 섞인 잔소리를 하더군요. 어쩌다 밥을 차려줄 때도 미영이는 제가 싫어하는 반찬이나 누가 봐도 상하기 직전의 반찬을 저에게만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영아, 이 김치가 시큼한데 혹시 상한 것 아니니? 색깔도 이상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영이는 정색을 하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김치가 원래 시큼하게 먹는 거라고요. 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우시네요. 사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드세요. 미영이는 제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저를 만지작거리자 어머니는 살도 안 찌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기세요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그 모욕감에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억지로 몇 번을 씹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굶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 아파트 사람들, 어머니 같은 분들 뒷말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미영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반강제적으로 골방에 가두더군요. 미영이는 제가 사용하는 낡은 TV를 거실로 옮겨가더니 심지어 제 휴대전화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전화나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잠시 관리할게요. 제가 필요하면 제 폰으로 연락해 드릴게요. 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인 학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숨죽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집을 팔고 며느리 명의의 이 아파트로 들어온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후회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경제적 착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의 남은 예금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비도 관리하고 용돈도 제때 드릴게요. 어머니가 돈 들고 계시면 자꾸 이상한 데 쓰신다고요. 제가 상우 씨랑 같이 관리할게요. 어머니 돈은 제가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그리고는 매달 저에게 5만 원이라는 쥐꼬리만 한 용돈을 주면서 어머니, 이번 달은 절약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살기 힘들다고요. 저희 아파트 대출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어머니 몫까지 저희가 다 갚는다고요라고 생색을 내더군요. 사실 미영이는 제 예금 통장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볼 수 없으니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심지어 제가 사는 이 아파트 명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 저의 주택 매각 대금을 이용해 고의로 대출을 갚는 척하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좁은 골방에서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체념했습니다. 저는 아들 상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상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상우야, 엄마 좀 도와다오. 미영이가 너무 심하지 않니? 내가 너무 힘들어. 엄마 여기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그는 늘 아내의 눈치를 보았고 저에게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는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미영이가 저한테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참고 미영이에게 맞춰주세요. 제가 나중에 미영이에게 잘 말해 놓을게요. 미영이도 얼마나 고생하제 시도민계 속는지 어머니가 아셔야 합니다. 아들의 말은 저에게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내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우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 내가 저렇게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아들을 키우려고 내 모든 것을 희생했나 하며 억울함에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골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 톤이 매우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 곧 만나러 갈게.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숙제는 다 했고. 엄마가 다음 주에 용돈 많이 가져갈게. 미영이의 목소리는 제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하고 애정 어린 톤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와 상우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상우가 가끔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학원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번 달에 좀 더 보내줄게. 너 영국 갈 준비 열심히 해야 돼. 런던 그 학교 정말 좋은 데래. 엄마가 꼭 보내줄게. 영국? 런던?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이는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일까요? 며칠 후 또다시 미영이의 이상한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진수 영국 유학 보내려고 하잖아. 그거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최소 몇 척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번에 시어머니 집 팔아서 아파트 명에 내 걸로 했잖아. 그거 정리되면 진수 유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수?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진수가 내 전 남편 아들인 거 상우는 꿈에도 모르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말하겠어? 진수 아빠랑 이혼할 때 양육권은 진수 아빠가 가졌지만 나는 진수 엄마잖아. 내 아들 잘 되게 해주는 게 엄마 도리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저의 재산을, 저의 집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좀 귀찮긴 해.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고 상우한테 하소연하고. 아, 진짜 빨리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법적으로 묶어놔야 할 것 같아. 그럼 시어머니 돈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제 아들도 아닌 며느리의 전 남편 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영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조금씩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 학원비, 의류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는 진수라는 이름이 적힌 생활기록부와 성적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한 장 있었는데 미영이와 닮은 눈매의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급하게 외출하면서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정계획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들 상우와의 결혼도 저에게 했던 모든 효도도 전부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제 돈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유학 보내고 제 아들과 이혼하여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엑셀 파일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가져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저는 이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기력해져 골방에 박혀 있는 것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를 부를 때도 어머니 대신 할멈이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영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라고 따지자 미영이는 어머니, 제가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라며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자주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어렵게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미영이의 거실 전화기를 몰래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누가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소속의 장우진 사회복지사가 예고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진 씨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정기 방문이라고 합니다라며 미영이에게 인사하더군요. 미영이는 우진 씨가 오자마자 다시 효부 모드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저희가 혹시 소홀한가 걱정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고요. 어머니께서 댁이 낡아 불편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라며 살갑게 굴더군요. 미영이의 완벽한 이중성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진 씨는 미영이의 연기를 보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고 집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갇혀있는 듯한 작은 골방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영이가 잠시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우진 씨에게 아주 작게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가 감옥입니다. 저 아이가 저를, 제 돈을 다 빼앗아서 자기 아들 유학 보내려고 합니다. 제 아들 상우도 아닌 애를요. 제발 믿어주세요. 우진 씨는 놀란 표호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우진 씨가 다녀간 후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 씨가 다시 방문했을 때 미영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진 씨는 저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분의 통화 내용이나 학대 정황을 녹음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숨겨두세요. 저는 그 작은 녹음기를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며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방문에 귀를 대고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미영이의 목소리는 제게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 돈은 이제 내가 다 쥐고 있다고 했어. 상우 그 멍청한 남자는 아직도 엄마 걱정하는 착한 아들인 줄 안다고 했지. 내가 불쌍한 척 연기 좀 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효부 노릇을 하겠어? 내가 2년 동안 저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기나 해. 미영이의 목소리는 제 아들 상우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잔인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을 외면했던 아들이었지만 미영이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쓰라린 분노를 느꼈습니다. 미영이는 이어서 자신의 진짜 계획을 떠벌렸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완전히 내 명의로 만들고 시어머니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통과시키면 끝이야. 그럼 바로 상우랑 이혼할 거야. 내가 뭐 평생 저런 촌스러운 남자랑 살려고 결혼했겠어? 그리고 너 알잖아. 내 아들 진수. 걔 유학 비행기표 끊어야 한다고 했지. 런던 최고 사립학교로 보낼 거라고 했어. 시어머니 돈 덕분에 내 아들 인생이 바뀔 거라고. 시어머니? 뭐 그냥 이제 알아서 살겠지. 돈 없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나는 이제 상류층으로 올라갈 거라고. 너도 알잖아. 내가 이 결혼 얼마나 참고 했는지. 저 늙은이가 눈치 없이 버티는 게 제일 짜증났다고. 저는 녹취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영이의 영혼의 탐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의 재산을 빼서 자신의 친아들을 상류층으로 만들겠다는 그 야망 앞에서 저의 존재는 밟고 지나가야 할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수 아빠. 그 사람은 양육권만 가지고 있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잖아. 내가 진수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에 시어머니 돈으로 진수 유학 보내면 진수 아빠한테 내가 다 해결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 그리고 진수가 영국에서 명문대 나오면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상우?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그냥 징검다리였어. 시어머니 집 하나 얻어내려고 10년을 참은 거야. 저는 이 녹취 파일을 들으며 법정에서 미영이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일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 사이 우진 씨와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비우면서 저는 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낡은 손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먼지 쌓인 통장 몇 개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가방을 닫으려 했지만 우진 씨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우진 씨는 낡은 손가방의 안쪽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어보더니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마치 박제된 시간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혹시 중요한 서류인가요? 저는 그 종이를 보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종이 조각 같습니다. 그냥 버려주세요. 제가 옛날 물건을 잘 못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그 종이의 봉투에 인쇄된 낡은 회사 이름과 채권 증서라는 글자를 유심히 보더니 뭔가 직감한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우진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채권 증서 같은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는 금융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거 왠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요. 혹시 이웃분이 예전에 추천해 주신 거 아니세요?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그러세요. 뭐든 좋습니다. 일단 빨리 치워주세요. 라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채권은 30년 전 제가 순수한 선의로 이웃을 도왔던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 사시던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 사장님의 부인과 제가 친하게 지냈기에 그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정혜 씨, 제가 지금 은행 대출도 막혔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투자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 회사채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살아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 상우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였고 제 손에 모아둔 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300만 원을 박 사장님께 투자하고 회사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박 사장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그 채권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진 씨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 전에 투자하셨던 그 회사 기억하시죠? 박 사장님의 부품 공장 말입니다. 그 회사가 어머님 지금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진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냥 300만 원 빌려준 거였는데요. 어머님 빌려주신 게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신 겁니다. 그 회사가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우진 씨는 금융 전문가가 작성한 평가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채권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5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5억?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300만 원이 30년 동안 복리로 성장하고 회사가 상장되고 부동산 가치까지 올라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겁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어머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못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머님은 이 채권을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순수한 선의로 이웃을 도왔던 그 작은 행동이 30년이 지나 저를 구원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 사실을 며느리분이 알게 되면 안 됩니다. 며느리분은 이미 어머님의 다른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이 채권까지 알게 되면 더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채권을 비밀리에 현금화하고 어머님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빼내야 합니다. 우진 씨는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윤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노인 인권과 재산 보호 전문가였습니다. 윤 변호사를 만난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며느리분의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채권을 안전하게 현금화하고 어머님을 이곳에서 빼내는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윤 변호사는 저에게 3가지 단계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채권을 비밀리에 현금화하고 안전한 계좌에 보관하기. 이 과정은 며느리가 절대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를 고소하고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제 집을 팔아 만든 아파트를 며느리가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신청하려던 성년후견인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며느리를 성년후견인 부적격자로 지정하고 저의 법적 능력을 입증하기. 어머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제 시도 민계 송명입니다.
며느리분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어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며느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 아들 상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우도 며느리한테 속은 거잖아요.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우 씨는 분명 며느리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어머님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우 씨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우 씨도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골방에 가둔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2주 후 윤 변호사는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채권 현금화가 완료되었습니다. 35억 원이 어머님 명의의 안전한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며느리분이 절대 알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힌 그 큰 숫자는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빼앗긴 존엄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며느리분의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로 형사 고소를 하고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신청하려던 성년 후견인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며느리분을 후견인 부적격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의 집 매각 대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며느리분은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며느리분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윤 변호사와 우진 씨와 함께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D-데이는 2주 후 미영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로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어차피 휴대전화도 없고 밖에 나갈 힘도 없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여행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상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았던 작은 보물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시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라고 친구에게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반격을 위해서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영이는 아침 일찍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3일 동안 친구들이랑 제주도 갑니다.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뭔가 잊고 다시 돌아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30분 후 우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 씨가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휴대전화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와 윤 변호사 그리고 복지관 직원 한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문득 아들 상우의 방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우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택했고 진실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우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우진 씨의 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전가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곳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며느리분에게 법적 통지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아파트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고 내일 노인 학대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며느리분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즈음에는 이미 모든 것이 진행된 후일 겁니다. 저는 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일 후 며느리 김미영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진 씨를 통해 들은 바로는 미영이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복지관이나 병원에 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방에 짐들이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미영이는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황급히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상한 서류가 왔어요. 우리 집이 가압류됐다고 해요. 상우도 놀라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왔습니다. 형사 고소장과 성년 후견인 부적격 심판 청구서가 동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고소인 최정혜를 골방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는 노인 학대 및 재산 착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녹음 파일의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와의 통화에서 시어머니 돈으로 전 남편 소생의 아들 진수를 영국 유학 보낼 것이라고 진술했으면 상우와 이혼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사기 및 재산 편취로 판단됩니다. 상우는 그 내용을 읽고 미영이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 아들, 진수, 너한테 전 남편이 있었어? 그 아이를 우리 어머니 돈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다고. 그리고 나랑 이혼할 계획이었다고.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그날 밤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미영이는 상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상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우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진 씨가 저에게 상우 씨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을 때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상우 씨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씨도 피해자입니다. 물론 상우 씨가 어머님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상우 씨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상우를 만났습니다. 상우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상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영이 말만 믿고 어머니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상우야, 내가 나를 외면했을 때 엄마는 매일 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죽고 싶었다. 내가 미영이 편을 들 때마다 엄마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자책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우야, 나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안다. 미영이가 너를 이용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죗값이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미영이와 이혼하든 계속 살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상우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머니 재산은 다 미영이가. 상우야. 저는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알아서 잘 살 것이다. 너는 내 걱정이나 해라. 상우는 무언가 더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간다. 너도 이제 가거라. 저는 돌아서서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상우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노인 학대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며느리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주 동안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과 옷으로 치장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미영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오히려 원고 최정혜 씨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망상으로 인해 며느리를 학대자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최정혜 씨는 현재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받았으며 치매나 망상 증상이 전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원고를 학대하고 재산을 착취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진수 유학 보낼 거야. 상우, 그 멍청한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서 미영이가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원고의 예금을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학원비,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총액은 2,800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 측,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미영이 측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최정혜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김미영에게 2년 동안 골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도 빼앗겼고 제 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친아들을 유학 보내고 제 아들과 이혼하려 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원고 최정혜를 계획적으로 학대하고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4억 2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들과 우진 씨가 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미영 명의의 아파트는 원고 최정혜의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 명확하므로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합니다. 피고인은 30일 이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미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우는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상우야, 미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영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내린 결정이구나. 엄마는 너를 응원한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상우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이제 너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제 시도민이어서 작성해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정작 엄마가 힘들 때 너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저는 상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75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제라도 엄마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상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갈 거다. 엄마를 존중해주고 엄마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곳으로 말이다. 윤 변호사와 우진 씨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 외곽의 고급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실버가든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가득했고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최정의 어르신, 저희 실버가든은 단순히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존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원장님은 저를 여러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그리고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각 어르신들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어르신의 방이 될 예정입니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은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방에는 침대뿐만 아니라 작은 소파,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개인 물건들로 방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의 집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원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윤 변호사님께 이미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어르신,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매일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물론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요가, 심지어 컴퓨터 교실도 있습니다. 컴퓨터요? 네, 많은 어르신들께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거나 SNS를 배우십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마음에 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원장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실버가든에 입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탁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35억 원의 채권 현금화 금액과 미영이 씨로부터 돌려받은 4억 7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를 매각한 금액까지 합하면 약 45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큰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실버가든 입소 비용과 생활비로 월 500만 원씩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안전하게 투자하여 어머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75살인데요. 윤 변호사는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75세는 한창입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25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님께서 행복하게 쓰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우에게는? 제 물음에 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상속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상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상우에게 상속하지 않을 겁니다. 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 돈을 제 노후를 위해 쓸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저처럼 힘든 노인들을 위해 기부할 겁니다. 상우는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 상우 씨가 알면 매우 충격받을 텐데요. 그래야 합니다. 상우는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요. 입소하기 전날 저는 상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상우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실버가든에 입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 들어간다. 어머니, 제가 모실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저는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내가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집에 가서 읽어라. 그리고 상우야,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마지막 교훈이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상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한 일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간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어머니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엄마가 너를 보고 싶을 때 엄마가 연락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내 인생을 바로 세워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상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집에서 편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에게,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돈, 엄마의 인생 전부를 너에게 바쳤다. 하지만 정작 엄마가 힘들 때 너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상우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노예가 아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엄마는 35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재산을 너에게 상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이 돈을 엄마의 노후를 위해 쓸 것이다.
그리고 남는 돈은 저처럼 힘든 노인들을 위해 기부할 것이다. 상우야, 이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한 일이다. 너는 이제 부모의 재산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드디어 실버가든에 입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진 씨가 저를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머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우진 씨. 이 모든 것이 우진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버가든에 도착하니 원장님과 간호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정의 어르신. 저희 실버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방에는 이미 제가 보내둔 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상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았던 작은 보물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장미 화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키우시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라고요. 저는 그 작은 장미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누군가 저를 위해 이런 작은 배려를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고 했는데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조리되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 오셨나 보네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네, 저는 최정혜입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저도 요양원이라는 곳이 싫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존중받는 곳이에요. 이미숙 어르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의 진짜 인생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실버가든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최정혜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요. 어느 날 우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우진 씨, 여기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더 기쁩니다. 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김미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미영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씨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우 씨와 이혼했고 아파트도 어머님께 반환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 진수군도. 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군의 친아버지가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미영이 씨의 범죄 기록 때문에요. 미영이 씨는 진수군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마저 잃은 그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 씨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상류층 삶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영이의 몰락은 그녀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상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실버가든 방문을 신청했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상우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여기 앉아라. 우리는 실버가든의 방문객 응접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서 잘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요. 어머니, 저는 미영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좌천당한 것 같아서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셨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상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쓰시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진정한 아들로서 어머니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관계를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75세의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골방에 갇혔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제 재산 35억 원, 그리고 아파트 매각 대금과 며느리에게서 돌려받은 돈까지 합치면 총 45억 원입니다. 이 돈을 제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상우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저는 윤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실버가든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20년치 비용을 선납하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총 12억 원입니다. 둘째, 저를 위한 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나머지 23억 원 중 10억 원은 정의 할머니 노인보호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넷째, 남은 13억 원은 안전하게 투자하여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훌륭한 계획입니다. 어머님의 노후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어르신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재산은 전액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상우에게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이 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상우는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요. 일주일 후 저는 상우를 실버가든으로 불렀습니다. 제 결정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우는 방문객 응접실에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셨습니까? 아니다, 상우야. 엄마는 건강하다. 다만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35억 원의 채권을 현금화했다는 것 알고 있지? 네, 어머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각 대금과 미영이한테서 돌려받은 돈까지 합치면 엄마는 지금 4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돈의 일부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상우야, 엄마는 결정했다. 이 돈을 전부 엄마의 노후를 위해 쓰기로. 네, 어머니. 당연하십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상우야. 저는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상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너는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상우야, 엄마는 너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저는 준비해온 편지 봉투를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에 엄마의 마음을 다 담았다. 집에 가서 읽어라. 어머니. 상우야, 너는 이제 45이다. 충분히 성인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다. 엄마의 재산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엄마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재단에 기부될 것이다.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놓았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어머니. 저는. 상우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부장까지 올라갔잖니.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한 일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것이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날 밤 상우는 집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우에게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돈, 엄마의 꿈, 엄마의 인생 전부를 말이다. 28배 내 아버지를 잃고 엄마는 돌도 안 된 너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 손톱이 부러지고 관절이 아파도 내가 밥 먹는 모습만 보면 행복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우야, 엄마가 미영이에게 고통받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엄마가 골방에 갇혀 굶주리며 울 때 너는 아내 눈치를 보며 엄마를 외면했다. 엄마가 상우야 도와다오라고 울부짖을 때 너는 어머니가 미영이에게 맞춰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때 엄마는 깨달았다. 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모든 것을 주기만 하고 책임감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상우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은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을 너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는 45이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라.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성장이다. 너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우야,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사랑해라. 돈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해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도 사랑하기로 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들아. 엄마가. 상우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45억이나 되는 재산을 한 푼도 안 준다니.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상우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부모의 재산에 기대려고 했고 정작 어머니가 힘들 때는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속은 것도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보다 아내의 평화를 택했던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상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실버가든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예 수업을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10억 원으로 두 번째 쉼터가 문을 열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우가 변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상속 재회를 선언한 후 상우는 처음에는 방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지방 발령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온 상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잘했다, 상우야. 어머니,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상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신 것,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서로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말이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76번째 생일입니다. 실버가든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보며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75세의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던 그 작은 선행이 35억 원의 기적으로 돌아왔고 그 돈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최정혜입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제 노후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저처럼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의 노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혜야, 생일 축하해. 정혜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도 살 겁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오롯이 저를 위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쓸 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미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75세에 다시 피어났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최정혜 75세에 다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